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저 미친 사람 아니고 누가 거기에 가입할 겁니까? DLF라는 이름도 생소한 금융상품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들 금리에 따라 수익이 나거나 손실을 보게 되는 파생 금융상품 펀드인데요. 8천억 원 넘게 팔린 이 펀드 투자자들이 원금을 모두 잃거나 최소 절반 이상 손해를 볼 상황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이 대부분을 판매한 시중은행 두 곳이 사전에 이 같은 위험성을 제대로 알렸는가인데요. 화요일의 오아시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파생 금융상품이란 어떤 것이고 어떤 점들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DLS 또 뭐 DLF라고도 하고요. 이게 특정 종목의 주가나 그 주가 지수랑 연계된 ELS라는 건 조금 들어보셨을 텐데 상당히 생소합니다. 다르죠. 네. 네, 어떤 비슷한 건가요? ELS는 주가 지수 혹은 특정 종목의 주가와 연계한 파생 상품이고 네. 그 밖에 기초자산과 연계한 걸 DLS, DLF라고 하고요. DLS는 증권의 형태고 네. 은행에서 판매하는 건 증권은 팔지 못하니까 네. DLF라 그래서 펀드의 형태로 판매를 했던 건데요. 예. 이 파생 상품이라는 건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직접 거래하는 게 뭐 주식, 채권, 달러, 석유 같은 거 이건 소유권을 주고받는 거죠. 근데 네. 파생 상품은 이런 기초 자산에 연계한 금융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후까지 뭐 주가 지수 혹은 환율, 금리 같은 게 어떤 범위 안에 있으면 얼마의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 이런 식이죠. 일반적으로 파생 상품은 말씀하신 것처럼 ELS 같은 게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DLF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돼서 이제 국내에서도 팔리기 시작했고요. 네. DLF라는 건 은행 창구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팔리는 걸 뜻합니다. 펀드의 형태니까. 예. 해외 금리 중에서도 이번엔 유럽 금리를 연계로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 금리가 그야말로 변고 상황이다 보니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특히 어떤 기준치 이하로 금리가 떨어졌을 때 원금을 대부분 까먹게 돼 있는 구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내가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주가 지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변동폭 또는 뭐 채권 금리가 어떤 변동폭을 보이느냐 여기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다. 파생 상품은 일종의 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배팅하는 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어제 금융감독원이 이 파생 상품 규모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은 얼마나 팔렸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체 규모는 1조 원은 안 돼요. 한 8,224억 원 정도인데 네. 개인이 90%에 가까운 7,326억을 투자를 했는데 한 3,654명이 이제 투자를 했더군요. 네. 법인은 188곳이 898억 원을 투자했고요.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표를 보시면 독일 금리에 연계한 건데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연계한 건데 네. 1,266억 원입니다. 지금 10월, 11월 만기가 대부분 돌아오는데 현재 금리 기준으로 볼 때 뭐 큰 변화가 없다면 네. 원금을 거의 다 까먹는 원금의 건데 95%, 5.1%가 지금 손실이 난 상황이다. 날아간 예, 거죠. 예. 그래서 1억 투자했으면 500만 원 남은 거예요. 시쳇말로. 마이너스 0.2%가 기준금리인데요. 예. 그 이상을 유지하거나 더 올라가면 확정이자로 4에서 5%를 주는 대신에 네. 마이너스 0.2% 금리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을 계속해서 까먹는 구조인데 지금 마이너스 0.7%까지 금리가 갔거든요. 네. 이 상품이 왜 나왔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한 지난해쯤 양적 완화 마무리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일 때 설계가 됐는데 네. 올해 들어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다시 하락세를 네네. 경험하고 있잖아요. 유럽도 금리 하락세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 손실을 포함해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또 안타까운 부분이 여기 투자하신 분들 상당수가 그 안전한 투자처를 찾던 그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지금 인터뷰하신 분도 연배가 좀 네네. 지긋한 분이시잖아요. 일단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3,600여 명의 투자자 가운데 80% 이상이 이제 노령
은퇴자들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은행 창구에서 권해서 샀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 일부는 벌써 시작이 된 게 금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어요. 내가 대규모 손실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불완전 판매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29건이 지금 분쟁 조정 신청 중이고요. 이분들 주장은 손실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약간 저축 상품인 것처럼 자신은 인지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아까 저위험이라는 문자 받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저위험이 아닌데 저위험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금감원은 이제 어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번 달 내내 합동 검사에 들어갑니다.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 이걸 산 은행, 그래서 판매한 은행들, 그리고 연기금 일부를 여기에 투자했던 상품 운용 회사들도 지금 검사 대상입니다. 저위험이 아닌데 왜 저런 식으로 그 판매를 했을까요? 저위험이라는 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독일 금리가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마이너스 0.2% 이하로 떨어지겠느냐, 채권물이. 이런 식의 이제 안이한 상황 판단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독일 경제가 그간 좋았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접어든 적이 없어요. 채권 금리,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0.2%였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과거 상황을 기준으로 상품을 설계해서 그럴 리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판매를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의성이 작용했느냐 여부가 앞으로 이제 합동 검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자, 또 특이한 것이 지금 보면 전체 금액의 96%를 시중 은행 가운데 단 두 곳이 지금 판매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은행 그리고 KEB 하나은행인데요. 왜 이 두 곳에만 이렇게 몰려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상당한 논란과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대목인데 지금 보시면 두 은행이 거의 96%를 팔았거든요. 두 은행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은행 이자 이익, 그러니까 은행 영업으로 인한 이익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지주회사 전환을 노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각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이 경우는 이자 이익이 아니라 수수료 이익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판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은행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이라든가 농협 측에서 증권사로부터 이걸 판매하라는 제안을 받고 금리가 불안정한 시기에 금융 불안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건 좀 무리한 선택이 아니냐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확인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은행에 집중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뭐 실적을 내기 위해서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이 상품 판매를 내부적으로 아주 뭐 이렇게 실적을 줄 세우기 하듯이 독려를 했다. 거의 강요를 했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동기는 이제 비은행 영업이익, 비이자 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개 은행권에서 이제 고위 경영진에서 창구까지 계속해서 이 상품을 팔아라 하는 압력들이 전달되기 마련이에요. 일부 언론들 보도를 따르면 그 수수료이익, 비이자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그 권고 내지는 강권을 했다는 지금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뭐 문서뿐만 아니라 직원 게시판에도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건 향후 합동 검사 과정에서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공적기금도 이 상품에 투자했다 낭패를 봤습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수당 등에 쓰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이 현재 5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월급의 최대 0.65%를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돈을 모아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수당, 구직자 취업 지원 등에 사용하는데 기금 규모는 10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금 운용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지난해 7월 고용보험기금 584억 원을 파생펀드 상품 2개에 투자했다가 476억 원의 원금 손실을 봤습니다. 원금의 80% 이상을 날린 겁니다.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한 이 펀드는 금리가 올라가면 최대 연 6%의 수익이 나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원금까지 손실을 입는 고위험 DLS 상품이었습니다. 자, 이 공적기금을 이렇게 고위험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건가요? 투자 운용사는 한국투자증권이라는 이제 곳에서 대신하는 건데요. 심지어 뭐 우수 등급 평가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이 손실이 반영되기 전이죠. 최종적으로 손실 규모는 원금의 81.6%니까 대단히 많은 돈을 잃었는데 이 일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이라는 운용사 교체도 검토 중이고 고용노동부가 등급 평가에서
투자 금융상품의 위험성도 반영하기로 제도를 고칠 정도니까 이번 사태의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불러왔던 키코 사태,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아주 흡사하다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2의 키코 사태라는 지적도 있는데 당시하고 다른 건 피해 주체입니다. 당시에는 919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고 우량 수출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아까 수치에서 확인했듯이 개인들 피해가 많다는 게 좀 네. 차이가 있죠. 이 당시 얘기를 잠깐 해보면 네. 그 키코라는 게 어떤 환율의 범위, knock in, knock out 그 범위를 정해놓고 당시는 환율의 변동에 그렇습니다. 환율에 투자한 연계한 거였군요. 것입니다. 이번은 네. 유럽 금리에 연계한 거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환율이 급등해서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네. 두세 배씩 이 가입 기업들이 손해를 물어내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상당히 불공정하게 설계된 상품이었다는 지적은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약간의 환율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상당히 그 판매한 은행 쪽의 이익을 중점적으로 이제 고려한 상품이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결론은 한 10여 년간의 네. 다툼 끝에 완전히 지금 마무리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예, 예. 은행 측에 조금 유리하게 났었죠. 네, 그 키코 공대위 공동대책위원회가 아직도 좀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네네. 진행 중이고요. 어제도 기자회견을 해서 이게 제2의 DLS, DLF 사태가 제2의 키코 사태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 신임 은성수 위원장 후보의 공식 입장은 뭐냐 하는 이걸 묻는 기자회견도 어제 오전에 열었습니다. 네, 그 키코 사태 때에도 상품을 팔았던 은행들은 뭐 환율이 그렇게 급변할 줄 누가 알았겠냐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금리가 그렇게 급변할 줄 누가 알았겠냐 이렇게 항변을 하겠죠. 이제 그렇죠. 앞으로 금감원에서 금융당국이 조사를 할 텐데 어떤 점들이 좀 쟁점이 되겠습니까? 두 가지는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불안전 판매 부분은 판매처, 창구나 이런 데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건 이제 법원에서 인정하거든요. 만약 그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해줘요. 2013년 키코 판례를 보면 대법원에서 사실상 은행 측 입장을 들어주긴 했는데, 네, 손들어주긴 네. 했는데 불안전 판매라는 걸 입증하면 가입자들도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죠. 뭐 문제는 위험이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나 권유를 저축상품인 받았다. 것처럼 얘기하거나 네네. 그런데 불공정 계약이네 사기성이 다분한 이제 금융기관 중심의 설계로 이루어진 불공정 계약이냐 이건 대법원이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이 점이 오히려 굉장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러면 불공정 계약이라는 바로 것은? 이건데요. 네. 자, 마이너스 0.2% 이상이면 4에서 5%의 확정 금리를 받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이하이면 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까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상 기준 금리의 차이에 곱하기 200을 하는 구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네네. 아까 마이너스 0.2%가 기준이고 그 이상이면 4에서 5% 네네. 이자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5% 그 정도. 이하의 경우에는 그 금리와의 차이 곱하기 200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곱하기 200을 하면 100% 원금을 다 까이게 설계돼 있는데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7 그 차이가 0.5%인데 거기에 곱하기 200배를 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큼이. 그러니까 그 아무리 금리가 네. 올라도 6%뭐 5%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데 손해는 100% 볼 수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게 과연 올바른 설계냐 이 부분이 이제 더 쟁점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키코처럼 네. 불공정 불공정 계약이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측에서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느냐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도 사실상 이런 금융 파생 상품들이 도화선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파생 상품들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발행했던 장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증권입니다. 이걸 네.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국가 부도 위험이라는 걸 가지고 신용 상품을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원천 기초자산이 되는 게 미국 부동산인데 이게 잘못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부실화됐고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 포함해서 파생 상품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덜컥하는 게 있는 거예요. 좀 네네. 금융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금융감독원도 실태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합동 검사를 부랴부랴 서둘러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외에도 사실 수많은 금융 파생 상품들이 있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도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금융이 좀 불안정한 상황에선 개인 투자자들은 이 파생 상품 고려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겠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창구에서 그렇게 설명 안 하거든요. 이거 파생 상품이라고 얘기 안 해요. 네네. 그럴 때 조금 상황이 복잡하거나 설명이 어려워지면 이런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거 혹시 파생 금융 상품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포기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파생 상품에 그래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손익이 대칭 구조인가? 손해는 뭐 엄청나게 날 수 있는데 이득은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럼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은행이나 증권사는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내 손실은 커질 수 있다. 이러면 사실은 여기에 혹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위험이 전혀 없는 그런 금융 상품이란 사실 없다. 없죠. 예, 뭐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금 정도가 있을 텐데 이자가 거의 안 붙으니까요, 요즘은. 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 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